안녕하십니까. 제라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제3과목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 41번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41번을 보도록 하세요. 자외부의 파장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흡수 세례 재질은, 우리가 흡수 세례 재질을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풀이를 보겠습니다. 가시부 그리고 건적외부에서는 유리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외부에서는 석영재, 그리고 건적외부에서는 플라스틱. 일반적으로 흡수 세례 재질은 유리, 석영, 플라스틱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부와 건적외부는 유리, 자외부는 석영, 건적외부는 플라스틱.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자외부의 파장 범위라고 그랬으니까 자외부에서는 뭐를 사용해야 되죠? 석영을 사용해야 되겠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흡수분광광도법에서 사용되는 불꽃의 용도는,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은 우리가 중금속을 측정하기 위한 전문적인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을 사용했을 때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의 조합, 다시 말해서 불꽃의 조합을 사용하는데 그 불꽃을 이용해서 기체화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원자의 전기화를 위해서 불꽃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성면을 평광현미경법으로 분석을 합니다. 시료 채취 양에 관한 내용으로서 갈로에 옳은 것은 시료의 양은 1회에 최소한 면적 단위로는 1제곱센티미터, 부피 단위로는 1cm의 삼성, 무게 단위로는 그러면 1g 이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게 단위로는 2g 이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면적은 1제곱센티, 부피는 1cm의 삼성, 1세제곱센티미터죠. 그리고 무게 단위로는 1g이 아니고 2g 이상이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를 하겠죠.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안을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분석했을 때 시안이온을 염화시안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약은, 자, 시안이온을 염화시안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시약이 뭐냐는 거죠. 클로라민 T가 됩니다. 나번. 자, 그리고 여기서 시안이 나오게 되면 시안의 분석 방법,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이온 전극법, 연소 거름법 세 가지라는 거 꼭 기억하고, 그리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을 반응을 시켰을 때는 pH 이하의 산성, 그리고 이온 전극법은 pH 12에서 13의 알칼리성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 채취 방법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시료의 양은 1회에 얼마 이상을 채취하죠? 1회에 100g 이상. 반면에 소각제가 되면은 1회에 500g 이상. 답은 채취한 시료는 0에서 4도 CI 냉함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0에서 4도 CI 냉함소. 답은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는 운반 차량에서 현장을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서는 적재 폐기물의 성상이 균일하다고 판단되는 깊이에서 현장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5톤 미만은 6등분, 5톤 이상은 9등분을 하죠. 답안에 대형의 콘크리트 고용화물로서 분쇄가 어려운 경우에서는 같은 성분의 물질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라버는 틀렸어요. 자, 보면 대형의 콘크리트 고용화물로서 분쇄가 어려운 경우에서는 임의의 5개소에서 채취를 합니다. 따라서 채취한 다음에 각각을 파쇄를 해요. 파쇄를 해서 100g씩 균등량 혼합해서 채취를 해야 됩니다. 라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46번에 보시게 되면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또는 내용물이 손실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용기는, 이물질은 밀폐용기, 이물질을 차단하는 것은 밀폐용기니까 가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밀용기의 기, 공기의 기, 그래서 기밀용기는 공기를 차단합니다. 밀봉용기의 미, 미생물의 미, 그래서 밀봉용기는 미생물을 차단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차광용기는 광선, 빛을 차단하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 중 성상에 따른 시료 채취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제라 연소실 바닥을 통해서 배출되는 바닥재와 폐열 보일러 및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통해서 배출되는 비산재를 말한다. 맞습니다. 다음은 공정상 소각제에 물을 분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물을 분사 후에 시료를 채취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을 분사한 다음에 시료를 채취하는 건지 아니면 물을 분사하기 전에 채취하는 건지가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죠? 자, 그래서 소각제에 물을 꼭 분사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그 꼭 물을 분사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물을 분사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물을 분사하기 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답은 비산제의 저장조의 경우에 낙하구 밑에서 채취하고 운반 차량에 적재된 소각제는 적재 차량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회분식 연소 방식의 반출 설비에서 채취하는 소각제는 하루 동안의 운전 횟수에 따라서 매 운전마다 2회 이상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또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라번이죠. 자, 라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하루 동안의 운전 횟수에 따라서 몇 회 이상, 2회 이상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회분식 연소 방식의 반출 설비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운전 횟수 2회 이상 꼭 숙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용액 100g 중에 성분 용량 ml를 표시한 것은 자, 용액이 100g 중에 성분 용량 ml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ml는 부피 그리고 g은 질량 따라서 V/W%가 되는 거죠. 따라서 V/W%는 답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V라는 것은 ml, W라는 것은 g을 의미한다고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질량 분석법에 따른 유기인 분석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갑은 운반기체는 부피 백분율로 99.999% 이상의 헬륨을 사용한다. 자, 운반기체라는 캐리어 기체는 헬륨을 씁니다. 납은 질량 분석기는 자기장형, 사중극자형, 이온 트랩형 등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다만 질량 분석기 이온화 방식은 전자충격법을 사용하며 이온화 에너지는 35에서 72V를 사용한다. 랍은 질량 분석기의 정량 분석에서는 매트릭스 검출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매트릭스 검출법을 쓰는 게 아니고 선택이온 검출법을 주로 사용하죠. 따라서 매트릭스 검출법이 선택이온 검출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오니까 갈로넣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도 35에서 72V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50번에 보시면 강렬 감량 시험에서 얻어진 다음 데이터로부터 구한 강렬 감량은 여기서 강렬 감량이라는 것은 분석 시료를 가열을 해요. 그러면은 질량의 감소분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그 질량의 감소분을 강렬 감량이라고 합니다. 접시의 무게가 W1 30.5238g, 접시와 시료의 무게 W2 58.2695g, 그리고 강렬 방냉 후의 접시와 시료의 무게 W3가 43.3767g이에요. 그러면 강렬 감량이라는 것은 W2에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강렬 전이죠. W2는. 그리고 강렬 후 W3를 빼줘요. 나누기 W2-W1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렬 감량 구하는 공식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W2가 58.2695g, W3가 43.3767g, 그리고 나누기 W2 58.2695g, 그리고 마이너스 W1 30.5238g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53.68%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휘발분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라고 하면 이제 휘발분이 휘발성 고형물, 유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휘발성 고형물을 계산하라 그러면 계산된 강렬 감량에서 수분의 함량을 빼주시면 휘발성 고형물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수분량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못 하는데 수분량이 주어지게 되면 휘발성 고형물까지 계산을 해서 유기물의 농도까지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포획형 검출기는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포획형 검출기라는 ECD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번에 유기할로겐 화합물, 납은 나이트로 화합물, 그리고 답은 유기금속 화합물이에요.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번. 라번에 있는 유황화합물 같은 경우에서는 FPD라는 불꽃 강도 검출기를 이용해서 검출을 하죠. 따라서 라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에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가본 온도에 영향이 있는 것의 판정은 표준 온도를 기준하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상온을 기준을 하는데 온도에 영향이 있는 곳의 판정은 표준 온도를 기준하게 됩니다. 다음에 방울수라면 20도씨에서 정제수 20방울을 적할 때 그 부피가 1ml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방울수라는 것은 20, 21, 그죠? 다음은 액상 폐기물이라고 하면 고형물의 함량이 10% 미만이 아니고 5% 미만이 액상 폐기물이에요. 그리고 약이라고 하면 기재된 양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카본, 나본, 다본, 라본은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시험에서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다본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흡수 분석 시 장치나 불꽃의 성질에 기인해서 일어나는 간섭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간섭의 종류에는 분광학적 간섭이 있고 물리적 간섭이 있고 화학적 간섭이 있고 이온화 간섭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장치나 불꽃의 성질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장치나 불꽃의 성질은 분광학적 간섭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함침성 고상 폐기물의 정의로 옳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침성, 비함침성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먼저 함침성 고형물의 우리가 함침성 고상 폐기물의 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함침성 고상 폐기물은 자, 먼저 종이와 목재 등의 수분을 흡수하는 변압기 내부 부재, 종이, 나무와 금속이 서로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함침성 고상 폐기물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분인지 기름인지, 그리고 흡수를 하는 건지 흡수를 하지 않는 건지, 이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그죠? 일단은 수분은 아니고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흡수하는 변압기 내부 부재. 자, 그런 다음에 갈로에 보시면 종이, 나무와 금속이 서로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을 하느냐 아니면 제외를 하느냐, 또 두 개 중에 한 개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름 구별을 하고 흡수하는 구별하고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포함하는 게 맞죠. 따라서 다번이 정답이에요. 따라서 함침성 고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종이, 목재 등의 기름을 흡수하는 변압기 내부 부재인데, 종이, 나무와 금속이 서로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55번 수온을 원자흡수 분광광도법, 환원기화법으로 측정했을 때 정밀도는, 자, 모든 우리가 중금속에 대해서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죠? 25%죠. 라번이 정답.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하는 시료의 분할 채취 방법은, 자, 시료를 분할하는 방법은 교사법, 원추사분법, 구획법 세 가지가 있어요. 분쇄한 대시료를 단단하고 깨끗한 평면 위에 원추형으로 쌓는다. 원추형이 나왔어요. 자, 원추를 장소를 바꾸어서 다시 쌓는다. 원추에서 일정 양을 취해서 장방형으로 도포하고 계속해서 일정 양을 취해서 그 위에 입체로 쌓는다. 그리고 육면체의 측면을 교도로 돌면서 균등 양식을 쌓아서 두 개의 원추를 쌓는다. 자, 육면체가 나오고 원추가 나왔어요. 하나의 원추는 버리고 나머지 원추를 앞에 조작을 반복해서 적당한 크기까지 줄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료의 축소는 2분의 1로 축소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분할 채취 방법의 핵심은 원추형, 육면체, 원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교사법에 대한. 만약 원추 4분법은 원추 4분법으로 이렇게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사법이 정답. 반면에 구역법은 가로, 세로, 4등분, 5등분, 총 20개의 덩어리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으로 크롬을 증량할 때 전처리 조작으로 K면오포가 과망간산 칼륨입니다. 과망간산 칼륨을 사용하는 목적은 과망간산 칼륨의 용도가 강산화제죠. 그러니까 삼각크롬이라는 총크롬을 육각크롬으로 산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가 과망간산 칼륨이라는 산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삼각크롬을 육각크롬으로 환원이 아니고 산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약이 과망간산 칼륨.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산화나트륨 10g을 정제수 500ml에 이용시킨 용액의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노르말 농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 곱하기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질량이라는 것은 문제 조건에서 10g입니다. 그리고 부피라는 것은 500ml니까 500ml는 0.5L죠. 자, 그리고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NaOH는 1가짜리예요. 알카리성 물질은 OH의 개수, 산성의 물질은 H의 개수가 가수 겸 당량이거든요. 그래서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분자량 나누기 가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NaOH의 분자량은 Na 23, O 16, H1 그래서 40이에요. 따라서 40g 나누기 1, 다시 말해서 40g이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거든요. 따라서 40g을 대입하면 0.5 노르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르말과 몰 농도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 환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고 간단한 공식을 이용해서, 공식이 간단하니까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59번 사도시물 500ml의 순도가 75%의 시약용 납을 5mg 녹였을 때 용액의 납의 농도를 ppm으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ppm의 단위가 mg/L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mg 나누기 리터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mg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5mg 나누기 리터가 나올 수 있는 게 500ml는 0.5L예요. 그래서 5mg 나누기 0.5L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는 순도, 지금 납의 순도가 얼마냐면 75%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5mg 곱하기 0.75를 해주시고 나누기 0.5L 따라서 7.5mg/L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60번에 보시면 유독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에 의한 가드륨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정량 범위는 사용하는 장치 및 측정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330나노미터에서 0.004에서 0.3mg/L 정도이다. 자, 우리가 보통 분석을 했을 때 측정 파장이 낮은 거는 좀 잘 없어요. 지금은 좀 예외적인 내용이 있겠지만은. 자, 그리고 납은 아르곤 가스나 액화 또는 압축 아르곤으로서 99.99% 이상의 순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은 시료 용액의 발광 강도를 측정하고 미리 작성한 검정 곡선으로부터 가드륨의 양을 구해서 농도를 산출한다. 랍은 검정 곡선 작성 시 가드륨 표준 용액과 질산, 염산, 정제수가 사용된다. 지금 내용으로서는 가번 아니면 나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보면 학생들에게 오답으로 출제하는 것은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오답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답을 내가 잘 몰랐을 때는 숫자가 들어가는 게 오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량 범위를 보면 파장이 226.50나노미터에서 0.004에서 50mg/L의 정량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제4과목 폐기물 관계 법규입니다. 61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주기는, 자, 수립 주기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죠. 몇 년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우리가 몇 년마다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죠. 5년입니다. 5년. 나번이 정답.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리고 62번 일회용품의 품목이 아닌 것은, 자, 일회용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피부와 접촉되는 것으로서 한 번 사용하고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부와 접촉되지 않는 것은 일회용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가번에 일회용 컵, 입술에 닿죠. 나번 일회용 면도기, 우리가 얼굴에 접촉이 되죠. 다번에 일회용 물티슈, 얼굴에 닿죠. 그리고 라번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나이프는 우리가 몸에 피부에 접촉되는 게 아니죠. 음식을 우리가 자른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용하니까.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정답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피부와 신체에 접촉되지 않는 것은 일회용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사항을 변경한 자에게 주어지는 벌칙은, 자, 벌칙이 나번이 되니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보존해야 하는 폐기물 발생, 배출, 처리 상황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장부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자, 폐기물은 전반적으로 보존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죠? 보존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3년을 찾아주시면 돼요. 4번이 정답. 그리고 65번에 보시면 방치 폐기물의 처리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갈로에 옳은 것은 연장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 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 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해서 갈로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정하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리 기간은 2개월, 반면에 연장 기간은 1개월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지금처럼 연장 기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처리 기간 2개월이 정답이 되는 거죠. 반면에 연장 기간 포함이다 이렇게 나오면 3개월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단서에서 연장 기간을 고려를 하느냐, 연장 기간을 고려하지 않느냐라. 그래서 단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답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감량 지침을 지켜야 할 업종과 규모로 갈로에 맞는 것은 최근 몇 년간, 3년간이죠.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 폐기물은 100톤 이상,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0톤 이상. 아주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3년 100톤 이상이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지정 폐기물은 100톤 이상,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0톤 이상. 3년간의 연평균 기준치의 연평균 배출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의 수출, 수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제정하였는데 관련된 국제적인 협약은 국가 간의 폐기물 이동을 규제한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바젤 협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결론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법규에서 나왔네요.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의료 폐기물의 보관의 경우에 보관 창고, 보관 장소 및 냉장 시설에서는 보관 중인 의료 폐기물의 종류, 양, 보관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 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표지판 표지에 색깔로 옳은 것은, 자, 표지판 표지의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바탕은 흰색 바탕, 그죠?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그러면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가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죠. 의료 폐기물은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입니다. 그래서 선과 글자는 녹색, 바탕은 흰색이라는 거.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시면 지정 폐기물, 의료 폐기물은 제외합니다. 보관 창고에 설치해야 하는 지정 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 책임자 등을 기재한 표지판 표지의 규격의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가로 몇 cm, 세로 몇 cm를 뜻하는 거죠. 자, 가로는 60cm 이상, 세로는 40cm 이상. 따라서 가로는 60cm 이상, 세로는 40cm 이상.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0번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물질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가번은 물환경 보존법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욕으로 배출되는 폐수. 나번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해서 오염된 물질. 답은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 용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용기에 들어있지 아니한 기체 상태의 물질이죠. 그리고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분뇨. 정답은 답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서 처리 금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 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리 금지를 가름해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얼마죠? 2천만 원 이하. 그죠? 2천만 원 이하.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중에 기술관리를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과태료는 행정상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 기준은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중에서 의료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기술관리인 자격으로 틀린 것은, 자, 의료 폐기물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의료 폐기물에는 폐기물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수질이나 대기 자격증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수질이나 대기 자격증이 있나 없나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폐기물 필요하고 위생사 필요하고 임상병리사 중에 한 명 이상이니까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매립시설이 나오면 토양이나 수질은 필요한데 대기가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소각시설은 대기는 필요한데 수질이 필요 없고, 그리고 음식물류는 수질과 대기가 들어가도 관계없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시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 며칠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근자가 정하는 수납 기간에 납부해야 되느냐. 자, 과징금의 납부 기간은 20일 이내가 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75번에 보시면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 재활용이란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자, 우리가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대통령령이나 환경부령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대통령령이에요. 유일하게 환경부령으로 우리가 지정된 게 뭐죠? 재활용. 그래서 재활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통령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유일하게 환경부령은 재활용입니다. 다음 지정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 처분 시설 및 최종 처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자, 여기서 먼저 폐기물 처리 시설은 폐기물의 중간 처분 시설, 그리고 최종 처분 시설, 그리고 재활용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대통령령은 맞아요. 재활용 시설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라번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의 재활용을 통해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래서 정답은 답이에요. 그러면 다 대통령 나와 있는데 재활용만 환경부령이 나와 있으니까 공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환경부령이 들어가 있는 재활용을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별을 정확하게 해가면서 잘 해야지, 공부는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의 영양조사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답은 1일 처리 능력이 30톤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의 소각시설. 사업장 폐기물의 고온 소각시설이든 소각시설은 전부 다 몇 톤 이상이죠? 50톤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매립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의 지정 폐기물. 자, 지정 폐기물은 1만 제곱미터. 그리고 일반 폐기물은 15만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답은 하나밖에 없죠. 자, 소각시설도 50톤. 그래서 소각시설, 고온 소각시설은 50톤 이상. 그리고 일반 폐기물은 15만 제곱미터. 그리고 지정 폐기물은 1만 제곱미터의 매립시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7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변경 허가 사항입니다. 가을 매립시설의 제방의 정개추 맞습니다. 납은 허용 보관량의 변경 맞죠? 임시 차량의 정차 또는 운반 차량의 감차. 자, 여기서는 운반 차량의 정차죠. 그리고 임시 차량은 어때요? 여기서는 제외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특히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납은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 해당합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검사기관으로 옳은 것은, 자, 음식물류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시설의 검사기관. 자, 음식물류는 두 가지 기관에서 우리가 검사를 받는데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따라서 음식물류는 환경산업시험원. 따라서 환경산업시험원, 환경공단이 있네요. 그러면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79번도 문제가 동일하게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숙지를 하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환경무령으로 정하는 매립시설의 검사기관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매립시설의 검사기관을 보시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있어요. 그죠? 건설, 한국환경공단 환경, 한국농어촌공사,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그래서 매립시설은 환경, 건설, 농어촌, 매립지. 자, 따라서 건설, 환경, 농어촌, 그리고 매립지가 나와야 되는데 한국산업기술시험은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기관은, 시설별 검사기관은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론에서 암기법을 한번 기억을 해놓으면 잘 안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암기법을 이용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무조건 시험에 나오면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런 것 같은데 두 개 중에 한 개인데 그렇게 하면 공부를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할 때도 요령 있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법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꼭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을 찾았을 때 한 번만에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이 한 번만에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복습 끝나고 나면 지속적인 반복학습을 꼭 교재를 통해서 반복학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